눅눅한 여름 공기 속 평범했던 시장 골목에 기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봇대마다 낡은 대문 손잡이마다 꽂혀있는 새하얀 종이들. 그것은 바로 초대장이었습니다. 거기엔 무료 건강식 시식, 여성 전용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남성, 노약자, 어린이 불가. 그리고 마지막 줄엔 비가 와도 반드시 출발합니다 라는 기묘한 문장까지.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조건을 가진 사냥감을 물색하는 도시의 포식자가 던진 미끼였습니다. 얼핏 보기엔 그저 평범한 홍보 전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에 담긴 달콤한 유혹 뒤에는 여러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도시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든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체 그날 초대장을 받고 버스에 올랐던 여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교묘히 파고든 그 악몽 같은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1살의 김소연 씨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 씨는 가장 친한 친구 민주와 함께 전공 강의를 마치고 교정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자신의 용돈을 벌어 쓰면서도 과수석을 놓치지 않는 부모님에게는 늘 자랑스러운 맏딸이었죠. 두 사람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게시판에 붙어있는 하얀 종이가 민주의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소현아, 저것 좀 봐. 무료 시식회래. 재밌겠다. 호기심에 다가간 소현의 눈에도 여성 전용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늘 신중했던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좀 이상해. 남성, 노약자, 어린이는 안 된대. 그 말에 민주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마 여성을 위한 특별한 건강식품이라 그런가 보지. 어쨌든 공짜인데 뭐 어때? 늘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을 미안해했던 소현은 그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꿈이었던 그녀는 늘 어머니의 건강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에 소박한 기대감이 어렸습니다. 그래도 어쩌면 엄마 드릴 만한 좋은 선물이라도 하나 공짜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정해졌습니다. 한 명은 가벼운 호기심으로, 다른 한 명은 어머니를 위한 작은 효도를 꿈꾸며 그들은 망설임 없이 초대장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그 미끼를 대학생 김소연 씨도 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가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당일 아침 소현은 민주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바로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취소하며 연신 미안해했고 소현은 괜찮다며 친구를 위로하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조금 망설여졌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정해두었던 터라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라도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그 미끼를 대학생 김소연 씨는 혼자서 물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한 그녀는 버스에 올랐고 버스는 이내 익숙한 도로를 벗어나 낯선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눠준 정체불명의 갈색 액체를 마신 뒤 여성들의 의식은 안개처럼 흐려졌습니다. 버스가 멈춘 곳은 인적이 드문 국도변의 낡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친절하던 스태프들은 가면을 벗었고 반쯤 의식을 잃은 여성들은 상품처럼 분류되어 어두운 예식장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휴대전화와 소지품은 모두 빼앗겼고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는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소연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금방 다녀올게라며 손을 흔들던 딸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가족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 자정이 넘도록 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가족들은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옥 같은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온 것은 분명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그 아저씨 또 만나고 싶어. 밥도 사주고 인형도 사줬다는 알 수 없는 말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와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 딸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명백히 누군가의 통제 아래 강요된 말이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은 절망에 빠진 가족에게 희망이 아닌 딸이 납치되었다는 확신과 함께 더 깊은 미궁을 선사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서에 다시 연락해 딸에게서 온 전화를 알렸고, 사건은 단순 실종에서 즉시 납치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 형사들이 소연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소연 씨의 방을 둘러보며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 달력에 작게 동그라미 쳐진 그날의 날짜와 민주와 시식회라고 적힌 메모. 형사들은 곧장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가 당일 사정이 생겨가지 못했던 친구 민주를 찾아냈습니다. 민주는 경찰에게 소연 씨가 들고 있던 무료 건강식품 시식회 초대장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제야 경찰은 이 사건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즉시 언론을 통해 해당 행사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는 공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경찰서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 역시 그날 버스에 탔었지만 낡은 예식장 건물에 도착한 뒤 험악해진 분위기에 기지를 발휘해 현장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결정적인 증언이 확보되면서 경찰의 수사는 두 갈래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현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택시의 행방을 쫓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감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식장을 중심으로 한 범죄 조직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단서는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증언을 토대로 예식장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은 그날 이후 밤마다 여러 대의 검은 승합차들이 건물을 드나들었다는 결정적인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합니다. 경찰은 이것이 단순 실종이 아닌 거대한 인신매매 조직의 소행임을 직감했습니다. 예식장은 피해자들을 모으는 집결지였고 승합차들은 그들을 각기 다른 수요처로 실어 나르는 분배 수단이었던 겁니다. 소현 씨가 걸어온 의문의 전화 발신지를 역추적한 경찰은 한 택시 승강장 주변의 CCTV에서 소현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택시에 오르는 장면을 희미하게 포착했습니다. 번호판은 식별이 불가능했지만 택시 회사를 특정하고 그날의 운행 기록을 대조한 끝에 운행 일지가 비어있는 한 명의 기사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는 40 중반의 평범한 인상으로 자신은 길 잃은 학생을 도와준 것뿐이라며 태연하게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이 조직의 전문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도박 빚을 계기로 조직에 포섭되었고 택시 기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특정 대상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는 예식장에서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소현 씨를 넘겨받아 자신이 위험에서 구해준 은인처럼 행세하며 짧은 시간 안에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그루밍을 시도했습니다. 친절을 베풀어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저항할 의지를 꺾어 최종 목적지로 보내기 전 피해자를 안정시키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의 과거 기록을 파헤치던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거액의 도박 빚을 졌던 전력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10여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제 아동 유괴 사건의 유력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승합차 중 한 대를 찾아냈고 그 타이어에서 발견된 붉은 흙을 통해 조직의 중간 거점으로 추정되는 폐쇄된 군부대 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피해자들을 분류하고 감금하는 거대한 상품화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는 택시 기사의 DNA와 그리고 10여 년 전 아동 유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체포된 후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마침내 소연 씨가 감금된 장소가 드러났습니다. 그가 진술한 곳은 도시 외곽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소연 씨는 방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하러 온 경찰들을 경계하며 자신을 구해준 아저씨를 왜 잡아가냐고 되려 물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가해자가 심어놓은 거짓된 친절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현 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상처는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은 아주 더디게 열렸습니다. 가족들은 예전에 밝고 명랑했던 딸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친절을 의심하게 된 딸을 보며 가족들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소현 씨의 가족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예식장에서 함께 사라졌던 다른 여성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거리에서 사라진 딸과 아내, 어머니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를 돌리며 끝나지 않은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택시 기사는 소현 씨 납치와 과거 아동 유괴 혐의로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는 무엇이며 예식장에서 사라진 다른 여성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범인은 끝까지 입을 닫았고 그들의 행방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여성만 태우는 버스와 도착지 없는 초대장에 대한 괴담이 퍼져나갔습니다. 단순한 소문 같지만 실제 피해자가 있었고 범인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무료라는 달콤한 유혹과 친절이라는 가면 뒤에 언제든 날카로운 덫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내일 당신의 손에 쥐어질지 모를 한 장의 종이를 다시 의심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줍니다. 친절이라는 가면과 무료라는 미끼 뒤에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하나의 사건 기록으로 잊히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잊혀서는 안 될 사건들을 기록하고 그 속에 담긴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어둠 속에 묻힐 뻔한 미제 사건들에 다시 한번 빛을 비추고 우리가 더 알고 나눠야 할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미제의 서랍을 찾아주시고 끝까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